프랑스 현재 컨템포러리 예술 컬렉션의 양대 산맥은 루이비통 재단과 피노 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문을 먼저 연 것은 피노 재단입니다. 루이비통 재단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피노 재단으로 가볼까요? 피노 그룹, 현 케링 그룹이죠. 피노 그룹의 창립자 프랑수와 피노는 27세 때 목재 유통회사를 세우는 것으로 기업 활동을 시작합니다. 현재 케링 그룹은 구찌, 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가, 알렉산더 맥퀸 등을 보유한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피노는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의 확장에 신경 쓰는 한편 예술작품 수집에도 지대한 관심을 쏟았는데요. 피노의 컨템포러리 컬렉션은 만여 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수집한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피노 재단은 베네치아의 팔라초 그라시를 2006년에 푼타델라 도가나를 2009년 6월 6일에 개관합니다. 베네치아에 문을 연 두 개의 피노 컬렉션 미술관은 17세기와 18세기에 지은 오래된 건물을 개조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피노 재단이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파리에서의 미술관 역시 지은 지 250년이 넘은 브루스 드 꼬메르스를 개조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브루스 드 꼬메르스 피노 컬렉션은 지금 파리에서 가장 핫한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컨템포러리 전시 공간이 부족했던 파리에 단비 같은 공간이 생긴 겁니다. 파리 하면 19세기 중반까지의 작품이 전시된 루브르 박물관, 19세기 미주인 오르세 미술관, 20세기 예술 중심의 뽕피두 센터가 유명하죠. 뽕피두와 팔레드 도쿄가 컨템포러리 작품을 전시하고 전시회를 기획하긴 했지만 세계적인 문화도시라고 하기에는 컨템포러리 미술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는데요. 브루스 드 꼬메르스 피노 컬렉션이 파리 중심가에 문을 연 덕분에 루브르, 오르세, 뽕피두와 함께 파리의 박물관 허브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지인들과 파리의 여러 미술관들을 둘러보았을 때 브루스 드 꼬메르스에서의 만족도가 최고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스 드 꼬메르스 피노 컬렉션은 프랑스의 왕 앙리 2세의 부인이었던 까트린 드 메디치를 위해 지은 궁전이 있던 자리에 있습니다. 궁전은 1574년에서 1584년 사이에 지었죠. 지금과 같은 둥근 건물이 아니라 그보다 몇십 년 전에 완공된 루브르 궁전과 비슷한 르네상스 양식이었어요. 왕비의 궁전으로 불리다가 수아송 백작이 사면서 수아송 저택으로 불렸죠. 저택의 마지막 소유주인 빅토르 아마데우스 드 사보아가 빚만 남긴 채 사망하자 7년 뒤인 1748년에 저택은 철거됩니다. 30m 높이의 메디치 기둥은 다행히 파리시가 사서 철거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죠. 이 탑은 별과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 까트린이 세우게 했던 것으로 현재 역사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둥근 건물, 곡물거래소는 18세기에 지어졌어요. 기근에 대비할 목적으로 밀을 보관하고 거래하기 위한 건물을 지은 겁니다. 둥근 건축물은 계급의 차이도 없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을 암시하면서 유토피아적이고 민주적인 건축물이라는 상징성을 띈다고 하겠습니다. 기근 대비용 곡물을 저장해 두기 위해 인부들은 등에 곡물을 지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랐는데요. 계단은 이중 나선 계단으로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마주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지금 봐도 아주 우아하고 단순한 아름다움이 돋보이죠. 인부들이 등에 지고 날랐을 곡물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포르 데 알이라고 하는 불어의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뜻은 파리 중앙시장의 힘센 사람, 인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밀거래가 줄어들자 곡물거래소는 상품거래소, 이 상품거래소를 의미하는 게 불어로 브루스 드 꼬메르스입니다. 상품거래소가 되었고 이때 천장화가 설치됩니다. 100여 년 이어지던 상품거래소의 기능 역시 전산화로 대체되면서 건물은 한동안 비어 있었는데요. 이 건물을 파리시가 8,600만 유로에 매입하여 50년 계약으로 피노 그룹의 운영을 맡깁니다. 피노 그룹은 베네치아에 이어 그들의 컨템포러리 컬렉션을 전시한 목적으로 안도 타다오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현대적이면서도
역사와 전통을 품은 공간을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안도는 25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전적인 건물의 기본적인 형태는 그대로 살리면서 1층 홀 한가운데에 9m 높이 직경 30m의 노출 콘크리트 벽을 세웁니다. 안도 타다오는 고풍스러운 건물 안쪽에 왜 콘크리트 벽을 세웠을까요? 우선 전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2021년 5월 미술관이 개관했을 때 이곳에는 우르스 피셔의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후기 르네상스 양식의 대표적인 조각가 잠 볼로냐의 사비니 여인들의 납치를 전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우르스 피셔가 잠 볼로냐의 작품을 밀랍으로 복제한 작품입니다. 매일 아침 미술관 직원들이 관람객이 들어오기 전에 작품 위쪽에 넣어둔 침지에 불을 켜서 몇 개월에 걸쳐 밀랍이 녹아 흘러내리도록 했습니다. 우셔의 작품은 층고가 높은 안도의 콘크리트 벽 덕분에 바깥쪽 진열창이 있는 복도로부터 분리되면서 130여 년 전에 그려진 천장화와 조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셔는 영원할 것 같은 예술작품이 녹아내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영원한 것은 없고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후기 르네상스의 걸작과 19세기 말에 그려진 천장화, 21세기의 컨템포러리 작품과 안도의 미니멀한 건축, 이 모든 것이 한 공간에 어우러지며 관람객에게 시간과 역사의 대화, 예술작품의 의미에 대한 질문 등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든 탁월한 전시였습니다. 콘크리트 외벽의 두 번째 기능은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천장화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천장화의 제목은 무역의 파노라마인데요. 높이 10m, 길이 140m의 유화입니다. 자, 천장화라고 하면 우리 보통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같은 프레스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프레스코가 아니라 유화입니다. 여러 캔버스에 그려서 돔 안쪽 천장 부분에 붙인 거죠. 문명 국가 프랑스가 무역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선전하는 일종의 선전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명의 화가가 각각 러시아와 북극, 아메리카,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을 그렸습니다. 지리학이나 과학의 토대를 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인종주의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 하늘 위에 콜럼부스가 신처럼 등장하고 유럽 선진 문명의 상징인 기차가 그려져 있습니다. 더 발전한 나라가 미개한 지역을 찾아가 그곳을 문명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데올로기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에 나부끼는 프랑스 국기는 프랑스의 곡물이 전 세계로 뻗어나감을 부각시키고요. 세 번째는 오랜 시간을 간직한 건축물의 현대적인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안도 타다오의 콘크리트 벽 덕분에 브루스 드 꼬메르스 피노 컬렉션은 단순히 역사적인 건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품은 현대적인 건축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역사와 전통을 배제하지 않고 그 안에서 동시대의 건축과 미술작품이 대화하고 호흡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경계를 허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는 예술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컨템포러리 미술관으로서 브루스 드 꼬메르스 피너 컬렉션은 상설 전시관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획 전시를 통해 다양한 컬렉션을 주제별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봄부터 9월까지는 폭풍우 치기 전이 진행되었는데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작가들이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 환경과 생태계 문제 등의 주제를 기발하게 펼쳐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타시타 딘과 아니카이, 프랭크 보일링의 작품이 흥미로웠는데요. 타시타 딘은 영국 출신 작가로 추상화로 보이지만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매체의 특성을 이용해 드러냅니다. 까만 하늘에 구름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듯한 추상화의 제목은 외교 정책입니다. 타시타 딘은 로스앤젤레스의 하늘에서 계속 형태를 바꿔나가는 구름에서 영감을 받아 2014년부터 구름 연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브렉시트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모호하고 불안정한 느낌의 추상화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타시다 D는 불안정하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주로 분필로 작업합니다. 19세기 독일 화가 프리드리히가 그 예를 잘 보여주듯이 풍경화는 단순히 풍경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죠. 풍경화는 거대한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좌표, 존재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미술관을 들어서자마자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이했던 프랭크 보울링의 텍사스 루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대한 그림은 1960년대에 작가가 시작한 지도 그림 시리즈의 하나인데요. 남미의 가이아나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교육받고 막 뉴욕에 도착한 작가는 붉게 불타오르는 듯한 대지와 하늘 한가운데에 아메리카 대륙을 그려놓았습니다. 구상과 추상의 경계에서 보울링은 북미와 남미의 복잡한 관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니카 이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인데요. 패션 분야에서 일하다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10여 년 사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 2021년 테이트 모던에서 전시를 했고 2021년 가을 리움 미술관도 새로 구입한 아니카 이의 작품을 전시했죠. 2022년 글래드스톤 서울에서 국내 첫 개인 전시회도 했고요. 브루스드 꼬메르스에 전시된 아니카 이의 작품이 기발하고 아름답고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작품이 전시된 방으로 들어가니 기다란 형상이 여러 개 천정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한 풍경이었는데요. 안에 불이 켜져 있으니 램프같이 보여서일까요? 다시 보니 애벌레 같기도 합니다. 안에는 뭔가 윙윙 날아다니는데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생명을 배태하는 애벌레와 살아있는 벌레를 구현하는 기계, 생명과 기계가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기발한 발상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램프 애벌레는 애벌레 아래쪽에 있는 화산 분학으로 인해 우주적 상상력으로 확대됩니다. 아니카 이의 관심은 생명과 환경, 인류와 우주의 연결성이라는 것을 분화구를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카는 나는 공기를 조각한다 라고 말하죠. 작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주변의 생명과 환경을 돌아보게 합니다. 요즘 미술관을 다녀보면 환경과 인종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와 차별에 대한 비판과 고민이 중요한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색 맞추기로 보일 수 있는 염려에도 불구하고 컨템포러리 미술관의 경우 소위 제3세계 작가들 작품도 많고요. 지금까지 미술사가 유럽 중심으로 기술되었고 그로 인해 유럽의 화가들이 진리이고 명품인 듯이 공부해봤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세계 각지의 미술관과 갤러리, 거리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예술가들을 눈여겨보고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20일부터 2024년 2월 19일까지는 미국의 신화가 개최 중이고요. 세대가 다른 4명의 작가가 미국의 신화를 탐색하고 해체하는 작업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피너 컬렉션에 가시면 재미있는 설치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건축물과 함께 일체를 이루며 감상하는 작품들입니다. 2층 난간에 비둘기들이 앉아있는 게 보이시죠? 웬 비둘기가 저렇게 있나 하며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조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둘기들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입니다. 출구로 나오다 보면 라이언 겐더의 생쥐를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귀엽죠?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First, I should like to 작가의 딸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생쥐는 벽 뒤편에 있고 벽 아래에 부스러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생쥐가 벽을 갉아서 생긴 것으로 생각하게 되죠. 사실은 작가가 설치한 것인데 말이죠. 겐더에게 생쥐가 의미하는 게 뭔지 물었더니 그걸 자신이 알면 그 작품은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우문현답이죠. 예술 작품은 답이 없습니다. 특히 컨템포러리 작품은 더더욱 그렇죠. 관람자에게 자유롭게 바라보고 생각하도록 초대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술은 골치 아프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보고 그 의미를 상상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술의 향연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브루스 드 코메르스를 다 둘러본다면 관람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미술관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건데 뭐 빨리 보고 나오면 1시간만 해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시간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1시간 정도는 오래된 건축물, 250년 된 건축물과 안도 타다오의 새로운 어떤 그 공사가 어떻게 잘 어우러져 있는가 건축물을 보는데 할애하고 2시간 정도는 이제 컨템포러리 작품을 보는 거가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컨템포러리 작품들이 크기가 크고 또 딱 봤을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설명도 읽고 영상물이 있는 경우는 뭐 보는데 20-30분씩 걸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넉넉 잡고 시간을 좀 계산을 하셔서 안배를 하셔서 한 3시간 정도는 관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루스 드 코메르스와 함께하기 좋은 파리의 관광 코스를 알려주세요. 브루스 드 코메르스가 어디에 있냐면 레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레알이 파리의 중앙시장이에요. 거기를 개조를 해서 지금 완전히 쇼핑센터가 됐거든요. 레알 근처에 공원이 있고 뽕피두 센터도 사실 멀지 않고 그리고 레알과 브루스 드 코메르스 사이에 이쪽 길에 몽떠르 게이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핫한 거리가 있어요. 온갖 맛집들도 많고 아주 트렌디한 그런 상점들과 카페와 이런 게 많으니까 거기 가서 정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도 심심하지 않을 그런 곳입니다. 보유 중인 만점의 피노 컬렉션들은 현재 순회 전시하고 네네네. 있나요? 피노 컬렉션은 상설 전시관이 아니고 항상 기획 전시를 해요. 그러니까 파리에 있던 게 나중에 뭐 베네치아로 갈 수도 있고 베네치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먼저 문을 연 2개의 미술관이 있잖아요. 거기도 전시를 하고 여기 3개니까 제가 파리에 아는 지인이 그 1년 회원권을 끊었더라고요. 그 1년 회원권으로 베네치아에 있는 피노 컬렉션 뮤지엄도 무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개의 뮤지엄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상설 전시관이 따로 없으니까 기획 전시를 오래 하고 아까 라이언 겐더 작품 마우리치오 카텔란 그 작품 같은 경우도 거의 2년, 그 작품들은 한 2년 정도 전시를 해요. 사실은 피노가 파리에서 먼저 이 미술관을 열고 싶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였는데 파리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좀 빨리 되지 않고 그래서 관도 하면서 베네치아에 먼저 문을 열었어요. 베네치아에 먼저 2개를 연 다음에 그래도 오랫동안 파리에 살아왔고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이제 파리 시장과 그게 뜻이 맞아서 공사를 하던 중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개관 시간이 좀 늦춰져서 21년 5월에 개관하게 됐습니다. 나이스한 피카드로.